조교가 어제 그 모든 학생들한테 이메일을 보낸 것 같은데 뭐냐면 과제물을 채점하다 보니까 몇 개는 누구 걸 베낀 것 같다. 물증은 없으나 심증은 간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알다시피 베끼는 건 범죄예요. 딴 데서는 퇴학감이에요. 우리나라는 인정이 많은 나라라서 그런 거 퇴학 안 시키죠. 그렇지만 나는 처벌은 아주 심하게 해요. 여러분들 베끼는 게 이거 귀찮은데 점수는 좀 잘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베끼는 건 명백한 범죄예요. 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범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베끼는 거 여러분들이 그 전에 문제를 잘 디스커션을 하고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고 디스커션을 하는 거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지만 숙제를 쓰는 거는 자기 책상에서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지 않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2학년이라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은 게 있었는데 강의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내가 한 가지는 중요하다 그랬어.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우리가 물리학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프로블럼 솔빙이다. 근데 프로블럼 솔빙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개 뭐냐면 숙제를 내거나 시험을 보거나 실험 리포트를 쓰거나 하죠. 이런 게 소위 말하는 과학적 글쓰기예요. scientific writing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여러분들이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글을 잘 못 쓴다. 뭐 중고등학교에서 글쓰기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중고등학교 때 교육을 제대로 받았나?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형적으로 글을 쓰는 훈련이 돼 있지 않아요. 글을 쓰는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생각을 못 해요. 내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농담 삼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머릿속에 든 건 많아. 근데 딴 사람한테 설명을 못 해. 그래서 우리 과학에서는 말한 만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한 만큼 아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도 표현을 못하면 여러분들은 무식한 거예요.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scientific writing을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을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가? 따로 글쓰기 시간을 만들어서 쓰는가? 그럴 수는 없죠. 뭘 써야 되는데? 자, 우리 오늘부터 과학적 글쓰기에 대해서 해보자.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에브리데이 라이프가 글 쓰는 게 연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실험 리포트를 쓰거나 숙제를 하거나 시험을 볼 때 뭐냐면 시험을 볼 때는 이거를 채점하는 채점자를 자기의 생각을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숙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일반 물리 시험을 보거나 다른 시험을 볼 때 혹은 고등학교 때 단답형 혹은 서술형 문제를 여러분들이 했을 때 필요한 식 몇 개 쓰고 유도해서 답 쓰면 만점을 받았던 거는 여러분들은 대학교에 들어와서는 깨요. 꿈 깨요. 그런 일 없어요. 수식만 쓰는 건 빵점짜리 답안이에요. 왜? 여러분들 생각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과학적 글쓰기란 건 뭐냐면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데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그럼 아웃라인을 잡고 그러니까 아주 작은 논문을 쓰는 거랑 비슷해요. 아웃라인을 잡고 나는 이걸 어떻게 풀겠다. 이거를 풀 때 나는 이런 방법을 택하겠다. 그 다음에 수식을 쓰면 그 수식을 왜 썼나? 이 수식에서 여기서는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되기 때문에 앵귤러 모멘텀 보존식을 쓴다. 그럼 앵귤러 모멘텀이 여기서 왜 보존되는지, 그것도 지금 한 컴포넌트만 보존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려갈 때 여러분들의 논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법을 써야지. 생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수식이 들어간 거지 수식이 여러분들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조교가 처음에 와서 학생들이 카피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카피를 한 건 대개 수식만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1학년 때 어떤 그 효율성을 위해서 대개
물리반물리 시험을 채점을 할 때 보면 필요한 수식이 있는가만 확인하고 채점을 한대요. 2학년부터는 안 그래요. 나는 채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 생각이 논리에서 여러분들이 쭉 내려오는 논리적인 흐름에서 벗어나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문제 하나하나 풀 때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소개하고, 그걸 푸는 구체적인 방법,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결론이 이거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문제 답안지에 수식만 있는 건 빵점짜리예요. 내가 예를 들을게요. 뭐냐면 다음과 같은 4개의 답이 있어. 뭐냐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많이 풀었던 두 숫자의 합이 4고 두 숫자의 합이 6이고 차이가 2다. 두 수는? 여러분들이 보면 10점짜리 만점에 10점짜리 답안처럼 보여요? 이걸 이렇게 또 하나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합과 차의 공식을 이용하면 합과 차의 공식이 뭔지 모르죠? 합과 차가 있을 때 두 개를 더한 거의 반이 4, 나머지는 2. 이렇게 쓰면 첫 번째는 X가 뭔지 Y가 뭔지 몰라. 감점. 왜 이 식을 썼는지 몰라. 답에는 내가 처음에 주지 않은 문자가 있어. 이건 10점 만점에 2점짜리 답안이에요. 그러면 1점짜리 답안이에요. 합과 차의 공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답을 썼어요. (0점짜리예요) 두 수를 x, y라고 하자. x, y 관계는 이렇게 쓰면 내가 문제에서 도입하지 않은 새 수를 도입을 해서 그거를 정의를 했어요. 그 두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얘기했어요.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문제를 풀었어요. 그 답에는 x, y 얘기 안 했죠. 근데 답이 틀렸어. 이건 9점짜리 답안이에요. 10점 만점에. 여러분들 생각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게 10점짜리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10점 답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이렇게 식만 쓰는 건 어디 가서도 왜 채점하는 사람이 보고서 알아서 x, y가 뭔지 내가 알아서 하라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거 보면 생각의 흐름을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조교가 답안을 채점할 때 이렇게 쓰면 딴 사람 거랑 베꼈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쓰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 연습을 프로블럼 솔빙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풀었다는 거를 딴 사람한테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하고 답은 2, 4 0점. 왜 답이 맞았는데 0점을 주시나요? 너 아무것도 푼 과정이 없잖아. 이건 너무 당연해서 머릿속으로 다 되는 건데요. 머릿속으로 다 되면 혼자서 한 거지 딴 사람을 전혀 설득시키지 못하죠. 또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다 보면 그런 걱정도 하죠. 내가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나?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1 더하기 1이 2라는 것까지 설명을 해야 하나? 그런 걸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코스를 배웠을 때 다음과 같은 말은 혹은 다음과 같은 표현은 생략해도 좋을까? 혹은 써야 하나? 이런 고민이 전부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냈을 때 채점하는 사람이랑 문제를 푼 사람이랑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여기까지는 코스를 들었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팩터가 2가 틀렸다느니 부호가 틀렸다느니 그건 그렇게 큰 감점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물론 틀리면 감점은 되죠. 답은 맞았는데 계산이 2번 틀려서 답이 맞았어. 그럼 만점을 줘야 되나? 아니죠. 한 번 틀릴 때마다 감점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우선 계산은 정확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보다 중요한 건 계산은 나중에 다시 고칠 수 있어. 하지만 생각하는 방법은 한 번 잘못되면 문제는 개판으로 푼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과목에서의 뿐만 아니라 앞으로 2학년, 3학년, 4학년 전공 과목 어디서나 숙제를 하든 실험 리포트를 쓰든 시험을 보든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상대방은 나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졌지만 이 문제를 한 번도 못 본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풀어야 돼요. 그 사람을 설명시킬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보고서 문제를 풀이를 보면 이 문제가 뭐지 하고 보고 그 문제 해답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다음과 같은 과정은 하루아침에 내 말을 듣고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나도 지금 40년째 그 연습을 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숙제를 낼 때, 시험 문제를 낼 때 어떤 과목의 어떤 분야에서 어떤 문제를 내야 학생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 과목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논문을 쓸 때도 내가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이걸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먼저 다 그런 거 생각하고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이언티픽 커뮤니티에 있으면 항상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어떤 순서로 내 생각을 표현할까? 내 생각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되게 올라오면서 되게 수학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시작하는 순간 모든 인생에서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수식만 쓰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수식은 최소한으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교수님은 강의할 때 수식만 쓰시고 글을 별로 안 쓰시는 것 같은데요. 글까지 다 쓰려면 시간이 너무 없죠. 그래서 말을 자꾸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테크니컬한 세미나가 아니라 컬로퀴움으로 가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컬로퀴움에서 수식은 점점 없어져요. 왜냐하면 수식이 없이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새로운 수학적인 테크닉을 배우고 그거를 풀도록
여러분들이 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식이 많죠. 그렇다고 수식만 쓰면 보는 사람은 답답해요. 왜 이 수식을 썼는지에 대한 아무 설명이 없어. 이걸 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 설명이 없어. 그런 걸 여러분들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혹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높은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여러분과 같은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은 문제를 보지 않고 그 사람한테 답안을 보여줬을 때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이해를 하는가, 이해를 시킬 수 있는가, 그걸 중점으로 해야 돼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사이언스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한 방법이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사이언스에 처음 들어왔지만 나는 이제 앞으로 나는 10년만 있으면 은퇴를 할 사람인데 이 정도 돼서 연구를 할 때 보면 대개 사이언스는 객관적이고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고 모든 것에 틀에 꼭 맞춰주는 아주 논리적인 인간의 이모션이라고는 전혀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다. 그렇게 엄밀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죠.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얘기해야 되거든. 논문을 쓸 때 내 생각을 얘기해야 되고 내 생각은 딴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내 생각을 물론 딴 사람 생각도 있고 내 생각도 있죠. 그럼 이 생각을 어떻게 하면 가장 예쁘게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가장 이 논문의 구조를 잘 써서 읽고 나면 사이다를 마신 것 같은 느낌이 들까? 이게 바로 뭐냐면 창조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이언스도 이렇게 점점 더 높은 과정으로 가면 아티스트랑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장 주관적인 생각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는 작업. 그걸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걸 베끼는 건 안 좋아. 그래서 그건 범죄야. 그 다음에 수식만 쓰는 그건 아주 서투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거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막해 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내가 앞으로 숙제를 그러면 앞으로 할 때 혹은 바로 이틀 후가 시험인데 시험 답안지를 쓸 때 내가 어떻게 써야 할까를 잠깐은 고민하라 이거예요.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의 글은 좋아져요. 고민을 안 하고 쓰면 점점 나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쁜 답안, 글씨가 예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얼마나 잘 표현했나. 물론 그 생각이 거지 같으면 아이씨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생각이 상대방에게 내 생각이 얼마나 거지 같다는 거를 보여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죠? 문제는 수식만으로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나 숙제나 전부 다 프라블럼을 푸는 문제, 프라블럼을 푸는 이야기인데 프라블럼을 풀 때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답이 중요해. 답이 틀리면 감점을 받지만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답으로 접근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채점하는 사람은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앞으로 조심해서 그래서 조교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더라? 다음 숙제부터 이번 시험부터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식만 나와 있거나 왜냐하면 수식만 나와 있다면 아주 가혹하게 얘기하면 너 이거 베꼈지 옆에 거 아무 할 말이 없어. 아무 할 말이 없어. 왜?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럼 베꼈다고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말만 쭉 해놓고 난 이건 이렇게 풀면 된다 이렇게 풀면 된다 이렇게 풀면 된다 라고 끝나면 문제를 안 풀었잖아.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문제풀이의 결과는 결국
답을 내는 거예요. 답 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답을 내는데 그 답이 왜 나왔는지를 잘 설명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하는 과정이 없으면 그 생각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표현하지 않으면 문제라 이거예요. 그럼 그걸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게 문제라는데 어떻게 쓰면 되나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항상 숱하게 감점을 받아보고 또 가서 이렇게 쓰면 왜 안 되느냐고 물어보고 답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은 뭐가 잘못됐느냐. 이게 아주 좋은 피직스의 디스커션 문제예요. 이런 걸 안 해. 그죠? 앞으로 그런 걸 앞으로 2학년, 다음 학기 3학년, 4학년 때 계속 잘 하라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 정도 얘기하고 다음번 숙제와 시험 답안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코멘트를 하면 되겠네. 그렇고 지난 시간에 뭘 굉장히 복잡한 걸 하다가 중간에 끊었는데 중간에 끊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프린시플 액시스를 구하는 문제 프린시플 액시스를 구하는 문제를 보는데 요거 다시 12시 반에서 10시 반에서 12시 지난번에 우리가 했다가 중간에 끊은 문제가 뭐였었냐 하면 매트릭스를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는 문제의 이그젬플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 하면 XY축에 전부 다 길이가 A고 균이 유니폼한 질량 M인 물체가 있을 때 프린시플 오브 액시스를 어떻게 구하냐? 프린시플 액시스를 어떻게 구하냐? 모먼트 오브 이너셔 지난번에 했던 걸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3분의 1 4분의 1 0 마이너스 4분의 1 3분의 1 0 3분의 2로 주어져서 다음과 같은 우리가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X와 Y 다른 것이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로 잡으면 지금과 같이 잡았을 때는 굉장히 예쁘게 잡았지만 모먼트 오브 이너셔 텐서가 다이어고널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다이어고널해지는 베이시스 벡터 혹은 좌표축을 구하는 게 프린시플 액시스를 구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다음과 같은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을 풀었더니 이 i를 람다 ma 제곱이라고 놓고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가 0이면 여기는 요거는 단위 매트릭스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이게 넌 트리비얼한 솔루션을 잡으면 요 앞에 있는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된다는 조건에서 그 아이겐 밸류 람다를 그럼 여기다 ma 제곱을 곱하면 프린시플 모먼트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뭘 구했냐면 뭘 구했더라? 12분의 7 12분의 1 3분의 2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12분의 7일 때 그때 아이겐 U1이 마이너스 U2란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U는 1 마이너스 1 0 근데 우리 이거를 유닛 벡터로 만들어 주려고 다음과 같이 썼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부터 계속 문제를 풀어나가면 람다가 그러면 12분의 1일 때는 두 번째 람다가 12분의 1일 때는 우리 어떻게 쓰냐면 ma 제곱을 끄집어내면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0 4분의 1 3분의 1 0 0 0 3분의 2 U1, U2, U3가 12분의 1 U1, U2, U3 다음과 같이 돼야 되니까 우리 이걸 집어넣어 보면 첫 번째 식은 3분의 1 U1 4분의 1 U2 12분의 1 U1 이걸 넘기면
12분의 4니까 4분의 1이네. 4분의 1이니까 U1은 U2죠. 하나만 구하면 딴 거는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어요. U3는 0이고, 그죠? 왜냐하면 3분의 2 U3가 12분의 1 U3니까 만족하는 건 U3가 제로인 경우밖에 없죠. 그러면 밑뒤에 두 개 있는 건 왜 안 하나요? 우리가 디터미넌트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랑 더 이상 인디펜던트한 릴레이션은 나오지 않죠.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걸 만족하는 아무 숫자나 집어넣으면 돼요. 가장 쉬운 거 2라고 할까? 뭔가 1, 1을 집어넣으면 되지 뭐. 그럼 역시 이게 크기가 2니까 스퀘어 루트 2니까 다음과 같이 쓰면 되고, 세 번째 람다가 얼마라 그랬더라? 람다가 3분의 2. 람다가 3분의 2일 때는 여기 있는 요 식에 3분의 2를 집어넣으면 되죠.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맨 밑에 거만 보면 3분의 2 U3가 3분의 2 U3죠. U3는 U3라니까 아무 그게 없고, 그다음 위에 있는 거는 3분의 1 U1 마이너스 4분의 1 U2가 3분의 2 U1이야. 그럼 이게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3분의 1 U1 4분의 1 U2.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4분의 1 U1 플러스 3분의 1 U2 3분의 2 U2야. 그럼 이게 보면 마이너스 4분의 1 U1이 3분의 1 U2. 이 두 개를 만족하는 U1, U2는 0일 수밖에 없죠. 두 개를, 왜냐하면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두 개가 비례하는 식이 아니죠. 비례하는 식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려면 0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거는, 근데 U3는 관련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1로 넣으면 되죠.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벡터를 고를 수 있어요. 그 세 개의 벡터를 고르면 세 개의 유닛 벡터가 각각 x, y 그 축에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축이 되는데, 우리가 원래 있는 그림에서 보면 1 마이너스 1 방향은 어떻게 나와? 1 마이너스 1 방향이니까 이 방향. 그죠? 그 다음에 1 스퀘어 루트 1 방향은 이 방향. 그 다음에 맨 마지막 U3는 Z 방향.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이 세 개의 벡터는 서로 우리가 아이겐 벡터라고 하는데, 이 아이겐 벡터 세 개는 전부 다 U1, U2, 세 개는 전부 다 오소고널 하죠. 이 두 개는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하면 0이고, U3는 Z 컴포넌트만 있으니까 세 개가 전부 다 서로가 오소고널해요. 따라서 세 개의 오소고널한 엑시스를 정할 수 있죠. 그다음에 아이겐 밸류는 각각 여기다가 MA 제곱을 곱한 다음과 같이 잡았을 때는 12분의 7 MA 제곱, 그 다음에 뭐야? 12분의 1 다음과 같은 모먼트 오브 이너셔 를 다이아고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면, 이제는 보면 이거를 그리지 않아도 보면 요 원점에서 요걸 대각선으로 이루는 점이 틀림없이 프린시플 액시스가 될 거라는 사실은 알아요. 왜냐하면 Z는 0이니까 넌 다이아고널한 터면 중에서 Z는 전부 다 0으로 놓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X나 XY 뭐 이런 것들을 곱한 게, 이걸 X 프라임, Y 프라임 다음과 같이 잡으면 이거는 Y 프라임에 대해서, Y 프라임 쪽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러니까 Y 프라임의 리니어한 거에 대한 적분은 0이 되는 축이에요. 그죠? 그거의 수직인 거.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증명은 안 했지만 모먼트 오브 이너셜 텐서와 같이 항상 리얼 시메트릭 매트릭스인 경우에는 물론 n by n 매트릭스여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지금 생각하는 건 3 by 3 매트릭스로 보는데 항상 이거를 만족시키는 세 개의 오소노멀한 오메가 k 그러니까 그 단위 벡터로 유닛 그 오소노멀한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겐 밸류 3개는 항상 리얼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걸 3차 방정식을 계산을 하면 아까 디터미넌트를 계산해서 3차 방정식을 계산해서 아이겐 밸류가 컴플렉스 넘버가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에 배우면은 시메트릭한 게 아니라 좀 더 각각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넘버이긴 하지만 그때는 소위 허미시안 매트릭스라는 시메트릭한 거에 대응되는 허미션 매트릭스라는 게 있는데 이무의 허미션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는 항상 리얼하다는 걸 또 증명을 해요. 나오는 벡터들은 전부 다 오소고널하다는 것도 이제 증명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거의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할 때마다 프린시플 액세스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복잡한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계산을 해서 각각의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구하는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냐? 난 지금 2학년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뭐냐면 우리 앞으로는 대부분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아도 좋을 시메트릭한 물체에 대해서 먼저 다루겠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식하게 다음과 같이 풀어야 되지만 아주 시메트리가 많은 경우 혹은 특별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고도 프린시플 액세스를 구할 수 있다. 어떻게? 만약에 x1과 x2의 프린시플 모먼트가 같으면 어떤 엑시스인 어떤 원투 플레인 XY 플레인에 있는 어떤 라인도 프린시플 액세스예요. 그 다음에 프린시플 모먼트는 여러분들한테 글을 많이 쓰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나도 자꾸 많이 쓰게 되네. I가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XY 플레인에 있는 직사각형을 다음과 같이 정사각형을 다음과 같이 놓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가운데 이렇게 원점을 여기다 놓으면 틀림없이 이게 프린시플 액세스죠. 왜냐면 리니어 x나 y나 z의 리니어한 텀은 전부 다 대칭성에서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IZ, IX랑 IY가 같죠. 뭐냐면 이 축을 중심으로 돌리는 거나 이 축을 중심으로 돌리는 거나 모먼트가 같죠. 그럴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원점을 지나는 이무의 축이 프린시플 액세스가 된다 이거예요. 정말?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증명을 하냐? 어떻게 증명을 하지? 여기 같으니까 I 거기 있는 U1은 I2
두 개의 프린시플 아까 우리 처음에 구한 두 개의 프린시플 액세스가 있을 테고 다음과 같은 게 아까 처음에 정한 x축이랑 y축이 프린시플 액세스면 혹은 그 프린시플 액세스를 찾았다고 하면 다음 같은 u1, u2가 그거의 유닛 그 방향으로의 유닛 벡터라고 하면 이 식이 만족해야 되겠죠. 아이겐 밸류가 두 개가 i1, i2인데 두 개가 i로 같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u1과 u2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잡아요. 이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게 뭐죠? u2가 있으면 u1과 u2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뭐죠? 이 u1과 u2가 포함되고 있는 평면에 있는 임의의 벡터죠. 그죠? 그 중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인 조건을 취하면 이 플레인, xy 플레인 위에 있는 임의의 단위 벡터를 항상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여기다 i를 어플라이하면 상수는 앞으로 나오니까 여기다 i u1을 하면 i 여기다 i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i 이 식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이걸 만족하는 거는 뭐냐면 요거에 a, b를 적당히 골라서 한 벡터를 정하면 그거에 오소고널한 임의의 벡터를 하나 고르면 그 두 개의 벡터로 만들어진 거는 똑같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 똑같은 아이겐밸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좌표 축에서 2차원에서 i 두 개가 같으면 그 평면에 있는 임의의 축은과 그거의 수직한 축은 항상 프린시플 액세스를 이뤄요. 물론 그거의 수직한 축이랑. 그러면 만약에 세 개가 같으면 똑같은 아규먼트를 쓸 수 있어요. 그 세 번째 거를 이걸 i로 세 번째 거를 u3라고 하면 cu3 요거는 세 개가 그러면은 요거는 뭐죠? u1, u2, u3 3차원에 있는 임의의 벡터죠. 따라서 세 개가 어떤 한 지정된 축에 대해서 세 개가 프린시플 액세스로 주어져 있으면 그 프린시플 모먼트가 똑같으면 임의의 세 개의 오소고널한 축이 항상 프린시플 액세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예를 들 수 있어. 점이 하나 있어. 원점에 다음과 같은 점이 하나 있으면 이거의 프린시플 액세스는 xy 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서로 수직인 두 개의 축, 그죠? 그리고 z축. 이제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대각스 xy 좌표 같은 여기에 매스가 하나 있으면 이건 좀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한 거 보면 이렇게 잡으면 틀림없이 두 개가 이 경우는 두 개가 프린시플 액세스가 될 테고 정사각형일 땐 그렇지만 직사각형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대칭성을 보면 프린시플 액세스는 xy 그 다음에 z축이죠. 실린더는 중심에서 이렇게 있으면 실린더는 어떻게 되죠? 틀림없이 C축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으니까 C축 나머지는 IX, IY가 같죠? C축에 대해서 임의의 수직인 두 개의 축은 항상 프린시플 액세스가 돼요. 다음과 같은 예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다 이거. 오케이. 그럼 이제 드디어 모먼트 오브 이너셜 텐서에 대한 얘기가 끝났으니 우리 이제 그러면
다음과 같은 곳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문제가 뭐냐, 그 문제의 패턴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다룰 거예요. 두 가지 문제는 뭐냐면, 하나는 앵귤러 임펄스가 있는 경우, 어떤 물체가 있는데 거기에 임펄스를 땅 주면 임펄스가 있은 후 직후에 그 물체의 속도, 그 물체의 속도는 센터 오브 매스의 속도랑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한 앵귤러 벨로시티가 얼마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물체가 앵귤러 벨로시티 오메가로 돌고 있어. 오메가로 돌고 있는데 마침 그 도는 게 프린시플 액시스 주위로 돌지 않으면, 프린시플 액시스 주위로 돌면 L은 I 오메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프린시플 액시스로 주위로 돌면 오메가가 컨스탄트면 이게 컨스탄트라서 앵귤러 모멘텀이 컨스탄트로 주어지죠. 앵귤러 모멘텀이 컨스탄트면 dl dt가 타우로 주어지는데 외부의 엑스터널 토크가 작용하지 않죠. 근데 오메가가 꼭 프린시플 액시스로 돌 필요가 있나? 오메가가 프린시플 액시스가 아닌 방향으로 오메가의 각속도로 돌고 있으면 그때는 dl dt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굉장히 이상한 식인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dr dt가 요 식이랑 똑같아요. 임의의 벡터가 있으면 임의 벡터는 전체가 오메가로 돌면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그러면 뭐냐면 이때는 오메가가 컨스탄트 하더라도 뭐냐면 dl dt가 0이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어떤 물체가 컨스탄트한 앵귤러 벨로시티로 작용하고 있으면 그 오메가가 특별한 방향을 가리키지 않으면 이 물체는 일반적으로 토크를 받아요. 그래서 두 번째 타입의 문제는 어떤 물체가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이 물체가 받는 토크는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두 가지 타입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 두 가지 타입의 문제를 이그젬플을 들어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타입은 말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지만, 첫 번째 타입은 내가 말하면서 까먹었네. 앵귤러 임펄스를 준 다음에 준 바로 직후 물체의 속도, 그 물체의 속도를 우리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문제는 여러 가지를 많이 낼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다음과 같이 책에 나와 있는 예제를 다음과 같은 걸 들어봅시다. 뭐냐면 다음과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영어로 뭐라고 하더라? 잘 모르겠죠. 우리가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왔으면 잘 알겠지만,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한 그 점을 A, B, C라고 놓고 여기에는 질량이 M이야. 이은 줄은 질량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은 철사줄은 여기도 M이야. 여긴 2M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맨 끝점에 있는 질량을 XY 플레인이면 들어가는 Z 방향으로 망치로 여길 땅 때렸어요. 때린 직후에 요 점의 속도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문제죠.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안 해봤지만 우리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당연히 임펄스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땅하고 주어진 건 모르지만 그 합은 P라고 알고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우리 P로 여기 있는 세 점에 바로 땅 때린 직후에 물체의 속도를 각 물체의 속도란 건 뭐냐면 m, 2m짜리의 속도가 그 바로 때린 다음에 그 속도를 P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문제를 들으면 황당해서 미치겠죠. 이럴 경우에 문제를 푸는 스텝은 먼저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 충돌 후에 우리가 틀림없이 이게 들어와 있으면 이건 지금 중력이 없는 경우를 우리 생각하는 중력이 없는 곳에서를 보니까 땅 때리고 난 다음에는 이게 틀림없이 모멘텀 임펄스에 의해서 생기는 주는 모멘텀과 모멘텀을 생각해보면 모멘텀 컨서베이션, 앵귤러 모멘텀 컨서베이션 우리 이런 거 다 쓸 수 있죠. 이렇게 이런 문제를 푸는 스텝은 첫 번째 앵귤러 모멘텀 어느 중심으로 앵귤러 모멘텀을 하려면 항상 중심 봐야 되는데 우리 질량 중심 이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4a라고 합시다. 한 변의 길이를 안 줬네.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첫 번째 앵귤러 모멘텀을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린시플 모먼트를 구하고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는 거를 먼저 내가 써놓고 세 번째 지금 이거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죠. 왜냐하면 저걸 친 다음에 앵귤러 임펄스가 있으니까 센터 오브 매스 주위에 대한 앵귤러 모멘텀을 구하면 그 다음에 프린시플 액시스를 적당히 잡으면 저 모멘트 오브 이너셜 텐서가 다이아고널을 할 테니까 다이아고널 할 때는 L과 오메가 사이에 앞에 I가 곱해 있는 게 다이아고널과 간단한 관계에 있으니까 L과 프린시플 모먼트를 알면 오메가를 알죠. 뭐냐면 질량 중심의 회전 속도를 알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Center of Mass Motion 을 구하면 각 물체의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구하는 문제의 스텝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땅 때린 직후에 질량 중심의 질량 중심에 대한 앵귤러 벨로시티와 질량 중심의 리니어 벨로시티를 알면 우리 앵귤러 모멘텀을 아니까 우리 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오메가를 구하려면 먼저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한 앵귤러 모멘텀을 알아야 되고 모먼트 오브 이너셜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텐서로 구하면 어려우니까 잘 잡아서 프린시플 액시스로 잡아서 구하고 오메가를 구하면 쉽게 오메가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센터 오브 매스에 리니어 벨로시티를 더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 스텝을 우리가 이제 봐서 하면 되는 거죠. 질량 중심이 어딘데? 질량 중심부터 구해야죠. 질량 중심이 어딘가? 이게 4a면 이게 2a잖아. 그러면 이것도 2a인가? 2a인데 이게 양쪽 이렇게 있는 건 무슨 요 두 개의 질량 중심을 구하면 2m짜리가 여기 있네. 그럼 2m짜리랑 2m짜리 이거 요 가운데 있겠죠. 센터 오브 매스는 여기 있어요. 자. 그럼 이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해서 RA, RB, RC를 구하면 RA는 이게 어떻게 되나? 좌표를 보면 RA는 이게 2A Y좌표는 0, Z좌표도 0이네. RA가 뭐냐면 아닌데 내가 잘못 얘기했네. 마이너스 2A
지금 좌표계가 중심이 요걸 중심으로 하면 이거는 A만큼 내려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A 0. 오케이. RB는 호의 대칭이니까 X만 2A 마이너스 A 0. RC는 다 0고 A 0. 딱 구했죠. 먼저 센터 오브 매스를 구했어요. 자, 이제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한 렐러티브 포지션도 구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한 것처럼 L을 구하려면 첫 번째 L 어떻게 구하나? 먼저 P는 모멘텀 트랜스퍼가 충격량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X, Y, Z 플레이니까 땅 때리는 거 안으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Z 방향이죠. 0, 0, 마이너스 P. 앵귤러 모멘텀은 어떻게 보면 R 크로스 P죠. 어떻게 구하냐면 타우 DT야. 타우가 어디를 중심으로 해? 여기죠. 중심에서부터 여기니까 RB 크로스 F를 해야 되죠. RB는 이거 F는 시간에 의존하지만 RB는 시간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이건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나머지가 P가 되니까 이건 RB.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거를 계산하려면 X, Y, Z, RB가 뭐야? 위에서 구했네. 2A 마이너스 A 0. F는 P는 0, 0 마이너스 P. X 컴포넌트는 AP Y 컴포넌트는 0, 2AP Z 컴포넌트는 0. 드디어 앵귤러 모멘텀을 구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우리 지금 첫 번째 스텝을 했어. 이거 첫 번째 이걸 구한 건 이유는 뭐냐면 오메가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메가를 구하는데 그 다음에 원래 일반적으로는 L이 I 오메가로 해서 모먼트 오브 이너셜 텐서를 계산해야 되지만 우리가 좌표축을 잘 잡으면 이게 다이어고널한 컴포넌트만 있게 우리가 모먼트 오브 이너셜을 잡을 수 있는데 그 모먼트 오브 이너셜은 여러분들이 봐서 알겠지만 X축, Y축, Z축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 뭐냐면 이 축을 잡으면 이 축을 잡으면 X, Y축이 다 되는 건 헷갈리면 이 축을 잡으면 이 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죠. 우리 적분을 하면 항상 XL 리니어한 텀은 전부 G는 0이고 XL 리니어한 텀은 전부 다 0이 되는 사실이니까 이게 되면 당연히 그게 수직인 축을 잡으면 그게 프린시플 액세스죠. 왜냐면 두 번째 프린시플 모먼트는 IX. 근데 우리 이게 컨티뉴어스한 게 그러니까 컨티뉴어스한 머티리얼에 그때 점이 있으니까 IX는 X가 뭐야? 이게 X. 이게 X축이죠. X축에 대해서 돌리는 거니까 요거에다가 요거의 길이의 제곱, 요거에다가 요거의 길이의 제곱들을 각각 곱하면 되니까 첫 번째 A에 대해서는 MA 제곱, B도 MA 제곱, C는 2M짜리가 A니까 4MA 제곱.
IY는 X축, Y축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0이네. Y축상에 있으니까. 요 길이가 2A니까 M짜리가 2A, M짜리가 2A니까 하나가 요거에 지금 4A 제곱, M 4A 제곱 두 개니까 8MA 제곱. 이것도 C도 계산하면 되겠지만 우리 계산할 필요가 있나? XY 플레인 상에 있을 경우에는 퍼펀디큘러 액시스 티어렘을 이용하면 IX 더하기 IY가 IC죠. X 더하기 IY 12MA 제곱. 이제 계산할 수 있어요. 이제 뭘 계산할 수 있냐면 오메가를 계산할 수 있죠. 오메가를 어떻게 계산하냐? IX, 오메가 X, IY, 오메가 Y, IZ, 오메가 Z가 이게 L이죠. L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 AP 1, 2, 0. 따라서 이거는 4MA 제곱 오메가 X 8MA 제곱 오메가 Y 12MA 제곱 오메가 Z AP 1, 2, 0. 따라서 오메가 X 오메가 Y 오메가 Z는 8, 그러니까 4 P 나누기 4MA로 하면 1, 1, 0를 주어지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처음에 구했던 앵귤러 모멘텀은 1, 2, 0니까 기울기가 2인 앵귤러 모멘텀. 앵귤러 빌로시티는 1, 1, 0니까 1, 1, 1 가면 두 개가 평행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다음과 주어져 있고, 그럼 이제 오메가를 구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질량 중심에 대한 우리가 문제가 뭐였죠? 땅 때린 직후에 M, A, B, C에 있는 물체의 속도를 구하라 그랬어요. 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죠? 질량 중심에 대한 속도 더하기 질량 중심의 속도를 구하면 되죠. 질량 중심에 대한 속도는 질량 중심에 대해서 그걸로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with respect to cm UA. 당연히 이거는 R 크로스 RH. 이건 뭐죠? 오메가가 P. 이제 계산하면 되지. 오메가가 앞에 있는 요걸 끄집어내고 RA는 아까 구했잖아. RA는 여기서 써 그냥 P4MA 1, 1, 0 times minus 2A minus A 0. 또 계산을 해야죠. 1, 1,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A를 끄집어내면 얼만가? X는 0, Y는 0, C는 마이너스 1이니까 1. 따라서 이거는 0, 0, OM. 그리고 B는 오메가 크로스 RB. 우리 이 식이 왜 나왔는지는 알죠? V는 오메가 크로스 R이죠. 자, 이것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여기 2에 들어오는 게 RB가 뭐야? RB가 2A 마이너스 A 제로니까 2A 마이너스 A 제로니까 X는 0, Y도 0, Z는 마이너스 3. 따라서 이거는 0, 0, 마이너스 3P M, OM. use C는 이것도 역시 계산을 하면 이제는 맨 밑에 RC가 0, A 0니까 0, 1, 0. 이렇게 되면 X 컴포넌트는 0, Y 컴포넌트는 0, Z 컴포넌트는 1. 따라서 0, 0, 4n분의 P. 그래서 보면 UA랑 UC가 같죠. UB는 음수죠. 그 생각해보면 땅 때리는 순간 요걸 중심으로 회전을 하죠. 요건 뭐냐면 A와 C를 잇는 직선이랑 평행하죠. 기울기가 1이니까. 따라서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돌고 이건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량 중심에서는 두 개의 속도가 같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질량 중심에 대한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일반적인 밖에 있는 랩 프레임에서 보는 거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량 중심의 속도를 더해야 되죠. 마지막 VCM은 어떻게 구하죠? P가 뭐 전체 모멘텀의 변화인데 따라서 VCM은 M으로는 전체 M으로는 전체 M이 얼마인가? 4M이지. 0, 0, 마이너스 P, 1. 그래서 finally 밖에 있는 거에서 VA는 UA 질량 중심에 대한 거의 VCM 얼마죠? 다 지웠나? 안 지웠나? 있잖아. 0, 0, 4n분의 P 합하면 0, 0, 0. VB는 UB분의 플러스 VCM 0, 0. UB가 마이너스 4n분의 3P에다가 마이너스 4n분의 P니까 마이너스 P of M. VC는 UC 플러스 VCM. 아까 UC랑 이거랑 같다 그랬으니까 구하고 나서 보니 답은 간단해요. 땅 치는 순간 이 정보가 아직 안 왔어. 그러니까 이건 가만히 있어요. 요거만 그 임펄스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 속도가 있는 거죠. 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이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나온 결과를 보면 피지컬리 잘 인터프릿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문제를 풀라고 할 때 이 과정이 뒤에 있는데 이걸 때리는 순간은 이 때리는 정보가 여기 있지 않으므로 이거는 정지해 있고 이거는 요 힘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움직임으로 이렇게 된다 라고 쓴 거랑 두 개를 여러분들이 채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번째 것도 난 첫 번째 거랑 이퀴벌런트 해요. 근데 그런 인투이션을 가지려면 지금과 같이 계산해 봐야 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문제를 봐서 인투이션으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 인투이션이 과연 얼마나 맞는지 설명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이번에는 앵귤러 임펄스를 가지고 주어졌지만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오메가가 특별한 방향을 가리키지 않으면 항상 그 물체에 토크를 작용한다 그랬죠. 토크를 작용해서 어떤 오메가는 픽스드한 오메가로 주어졌다면 그 오메가라는 프리퀀시가 토크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질량이 균일한 길이가 L인 M이라는 막대의 물체가 각도 세타로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 도는 각도 세타로 이렇게 있다면 도는 프리퀀시는? 하고 물어보는 건 다음 시간에 시험이 끝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일주일 후에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